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부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결혼 10년 차에 이혼을 앞두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10년이란 시간이 참 길잖아요.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쉼없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10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더구나 저는 결혼이라는 관계와 제도를 이해하면서부터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나 됐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스스로 뿌듯하고 감격스럽다고 할까요? 물론 그래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그 결혼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속은 시원해요. 제가 성격이 그래요. 보듬을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겐 이해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감히 버릴 수 없는 사람이요. 그 때문에라도 이유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이렇게 됐네요. 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숨통을 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질감이라고 하죠. 그 감정이 제 결혼 생활의 전부예요. 전 그 감정 하나로 결혼 생활을 버텼어요. 아니, 결혼 생활보다도 그 시간, 그 당시를 버텼어요. 그 감정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결혼이 싫었죠. 하지만 사실 그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해 생겨나는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정이라는 게 저에겐 없었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이던 두 남녀 밑에서 볕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들은 동갑이었고 처음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파다한 소문을 뒤로하고 학교를 그만뒀죠. 그리고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반지하방을 얻어줬어요. 거기서 어머니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체감했고 아버지는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체감했죠. 그리고 10달이 지나 어머니는 집에서 저를 낳았어요. 외할머니가 불러준 산파의 도움으로요. 아무도 어머니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산파를 믿지 못해 너무 불안했어요. 더구나 산파가 들고 온 가위는 너무 지저분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있나요? 두 사람은 둘의 힘으로 산부인과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반지하방에서 뜨거운 여름의 한낮에 저를 낳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되었어요. 새 식구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알뜰살뜰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퀵서비스 일을 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사고 현장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매일매일 울었어요. 울면서 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해 결국 저를 두고 가출을 해요. 편지를 한 장 남기고요.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편지와 함께 저를 발견한 건 이모였어요. 이모가 가끔 와서 저를 같이 돌봐주곤 했거든요. 굶었을 저는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이모는 황급히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의 친정으로요. 외할머니는 굶은 저에게 분유를 타먹이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 걱정을 하면서 자신의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녀를 키웠죠.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1살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미술학원 원장인 이모에게 저를 맡겼죠. 그때 외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무렵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판단하신 거죠. 당신 딸이 지 새끼를 데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요. 어쩌면 잊었다는, 잊고 싶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외할머니는 걱정하신 거예요. 혹여나 친정이 그리워 친정을 찾아올 줄 모른다고요. 새롭게 만든 가족과 말이에요. 그때 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 보낸 거예요. 그렇게 전 쫓기듯 이모의 미술학원 안에 있는 쪽방에서 이모와 함께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어요. 이제 저에게 가정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저처럼 살아온 사람들 중에도 결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꼭 경험해봐야 소원하나요? 간접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 저처럼 자라왔어도 결혼을 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다르게 경험해서 그런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모의 영향이 좀 컸어요. 저희 이모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비혼주의예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지내세요. 연애도 안 해요. 그렇다고 특별한 성관념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싫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결혼은 해서 뭐하니? 어차피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나 할 거. 누구는 그런다더라. 친구랑 막 시간을 보내다가도 남편 밥 차려줘야 하는 시간만 되면 후딱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나간다고. 그게 뭐니? 없어 보여. 세상에 남자들이란 그런 인간들밖에 없어. 대체 뭐하러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 시중 드는 일이 체질에 맞나? 난 정말 모르겠다.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도 결혼할 생각 말아라. 생각해봐. 너도 주변에 결혼이 행복 그 자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넌 그런 생각도 하지 마. 그러니 제가 결혼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았던 이유에 이모의 영향이 없진 않겠죠. 저는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소름이 끼칠 정도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모와 동기화가 된 거죠. 그렇게 성인이 되어 전문대에 입학한 뒤에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저는 잡일을 하다가 노인복지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어느 아파트든 상관없었거든요. 어느 아파트든 열심히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먼저 고르도록 선심을 쓴 뒤 남은 하나에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건 즐거웠어요. 일단 사회복지사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저를 많은 노인분들께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매일 복지관에 오실 때마다 곶감이며 홍시며 사과며 챙겨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 손을 어루만져 주시며 좋은 일 한다고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여러 계세요. 그것뿐이겠어요? 노인분들에게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소개해주는 시간도 있는데요. 그때 소년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분도 들고요. 참 보람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주 복지관을 찾아주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하루는 안 오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연락만 드리고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연락도 안 받으시고 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을 빨리 하고 찾아뵈었죠. 역시나 바닥에 누워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배앓이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응급차라도 부르시지 왜 아파하고 계시냐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곧장 병원에 모시고 갔죠. 병원에 가니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흡사 슈퍼맨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일이 단순히 도와드리고 보조해주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했던 건 접근하는 방법도 쉽고 오래 일할 수 있어서였어요. 그런데 이 일 저 일 겪다 보니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진심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처리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있죠. 사회복지사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추행하는 노인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보다 어리다고 갑과 을을 따지며 막말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그런 일도 있어요. 다른 업무를 하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중년 종사자분들이 어린 복지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많죠. 하지만 세상에 어려운 일만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고 다 희노애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불편함과 불미스러운 일보다는 보람이 있고 자부심이 생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저는 거의 9년을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죠. 그동안 저는 사회복지사 2급에서 1급이 되었고 호봉도 높아져 혼자 살기에 적절한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해가 잘 들지 않아 곰팡이가 피던 원룸에서 남양에다 창문이 큰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저를 위해 중고차도 구매했죠. 그 중고차를 타고 국내 여행도 다녔어요. 가까운 여행지로 달려가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던지요. 저는 차가 생긴 지 한 달 만에 차가 없는 생활을 꿈도 못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올린 사진들을 보고 이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처음 온 연락이었어요. 사실 이모와는 제가 대학을 간 이후에 남처럼 살자고 했거든요. 조카야, 너 요새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남자라도 생긴 거야? 뭐? 네가 차를 샀다고?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월급이 올랐어? 얼마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예, 그럼 이모한테 먼저 말을 해야지. 네가 지금 이것저것 살 때가 아니지 않니? 넌 참 양식도 없다. 키워주는 애도 모르니? 이래서 검은 머리 난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럼 앞으로 너 달마다 나한테 50만 원씩 보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50만 원이에요? 뭐긴 뭐야. 이제껏 부모도 없는 너 키워준 값이지. 내가 결혼도 못하고 없는 돈 털어서 너 키웠는데 입 싹 닦으려고 했어? 솔직히 내 청춘을 생각하면 50만 원도 적지. 안 그래? 키워준 값이요? 나 때문에 결혼을 못했다고요? 그건 이모의 선택이었잖아요. 이모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은 너무 많아요. 제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야, 세상에 외로움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 자기 짝 붙들고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내 나이 되니까 그래. 하나같이 다 짝이 있어서 나랑 눈도 안 마주친다. 이모한테 있는 건 집에 있는 두 놈, 고양이 두 놈뿐이야. 너도 가버리고 없으니까. 너는 꼭 결혼해라. 남들이 하는 건 다 하라고. 아무리 결혼이 제 발로 시중드는 일이라도 해. 너처럼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짝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래? 그리고 많기는 뭐가 많아? 이렇게 연락도 내가 먼저 했구만. 그러면서 이모는 그간 먼저 연락하지 않은 저를 탓했어요. 저는 이모가 남처럼 살자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듯 말했죠. 그러니 이모는 어린애가 머리 컸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한다고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모에게서 계좌번호가 왔어요. 저는 이모의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죠. 어쩔 수 있나요? 키워준 값이라는데. 이모 밑에서 자란 건 맞으니까 저는 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50만 원을 보냈고 그 다다음 달에도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 어쩔 수 없이 차를 다시 팔았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버스를 타고 복지관을 다녔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돈을 번다고 해도 매달 미련하게 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차를 유지할 돈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가던 여행도 못 가겠고요.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매달 이모에게 50만 원을 보냈죠. 차라리 이모가 가난했더라면 이해했을 거예요. 자식이 키워준 부모를 부양하듯 저도 키워준 이모를 부양할 책임이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모는 지금도 여전히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모 밑에 다른 젊은 선생님이 2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모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요. 고양이 2마리를 자식처럼 아낌없이 키울 만큼 형편도 좋고요. 보니까 고양이에겐 필요도 없는 미용도 시키던데요. 그런데 왜 굳이 저에게 50만 원을 받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제가 주는 돈이 없으면 형편이 부족하냐고요. 그러니 이모는 호호 웃어요. 그래 보이니? 네가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난 단순히 네가 키워주는 애를 모르는 것 같아서 벌을 주는 거야. 너처럼 배은망덕한 애가 또 어디 있겠니? 이것도 교육이야. 교육? 뭐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을 받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웃는다 얘. 저는 이모의 전화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기가 빨렸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일하는 이모가 펑크를 내서 그 이모 대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방문해야 했어요. 복지관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갔죠.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집안이 깨끗했어요. 원래 할아버지 혼자 사시면 집안이 더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해주시는 이모도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은 피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강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 오늘 통 표정이 안 좋네. 늘 씩씩하게 일하는 게 보기 좋았는데 말이야. 아니, 그렇다고 지금 보기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또룩 떨어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말상대가 나라도 괜찮으면 이야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타주셨어요. 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얼버무리려다가 결국엔 제 집안 사정과 이모와 있었던 불과 며칠 전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덜컥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모가 부모라고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일세. 아니, 본인들이 태어나게 했으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 물론 키워주는 애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생색을 내선 안 돼. 생색은 정말 나쁜 거야. 저는 그 말에 왈칵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툭툭 두드리더니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에이 참, 울지 말어. 차라리 시집을 가버려. 그 못된 이모에게 벗어나려면 그것밖에 없어. 우리 아들 한번 볼래?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여줬어요. 건장한 남자로 보였어요. 키도 훤칠하고 덩치도 저를 번쩍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 근래의 일로 제 마음이 너무 유약해져서일까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말에 혹한 걸까요? 저는 사진 속의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비스 대상자와 그런 관계로 엮이는 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몇 번의 만남도 있고요. 저는 웃으며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하시는 이모님이 또 펑크를 내서 몇 번 그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죠.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친절하셨고 요샌 별일 없냐고 물어주셨고 제가 갈 땐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면서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사진 속의 남자가 제 꿈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 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하고 황홀한 꿈이었어요. 그 꿈을 꾸고 다시 할아버지를 뵈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갈 때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중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몰래 할아버지의 아들과 자리를 가졌어요.
장어집에서 만났어요.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주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에스코트 해줬어요. 아들은 제가 앉은 걸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듣기로는 저보다 8살이나 연상이었지만 실물은 비교적 젊어 보였어요. 사진보다도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문도 하지 않은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저희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20년 동안 하던 장어 양식인데 아버지가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자기가 물려받았다고요. 자기가 물려받으면서 앞에 장어집을 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했어요. 그리고 호탕하고 밝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아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할아버지 말이 맴돌았죠. 이모에게서 벗어나려면 시집을 가야 한다는 말이요. 그 말이 근거는 없지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데이트 끝에 제가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았죠. 상견례도 상견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부를 부모님도 없고 가족이 없으니까요. 이모를 부르기도 그렇고요. 또 이모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결혼식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시댁에서 절 배려해 준 거죠. 그렇게 전 결혼을 해서 2년간 신혼을 즐기다가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첫 아이와 3살 터울 나는 둘째를 낳았어요. 2번을 출산 후 저는 조금 허전했어요. 제겐 출산을 했다고 미역국을 끓여줄 친정엄마가 없으니까요. 가족이 없다는 게 그제서 크게 실감나더라고요. 하지만 제겐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돌봄 상대자로 만난 시아버지는 그 과거를 까맣게 잊을 만큼 자상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출산을 한 제게 정성 가득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죠. 그것도 새로 산 보온병에 가득 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친정엄마 대신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태어난 아이에겐 관심이 없을 수 없겠지만 아이보다 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오히려 남편이 저 멀리에 있었죠. 사실 시아버지는 제가 임신을 할 때마다 불안해하셨어요. 왜냐면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출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태생적으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2번이나 자연 임신이 되었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임신 내내 입덧과 배뭉침으로 고생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2번 다 난산을 했어요. 출혈도 심하고 부종도 심했죠. 그러다 신우이를 낳고서 돌아가셨어요. 신우이를 낳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전적이 있어서 시아버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정말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될까봐 일도 줄이고 집에만 있어라 하시고 집에도 자주 오셨죠. 그러면서 집안일을 도와주셨어요. 시아버지가 그 나이 할아버지들과 다르게 살림을 참 잘하세요. 저도 모르는 살림의 비법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편하게 10달을 있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남편보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내신 시아버지가 존경스러웠죠. 저는 내심 재혼은 왜 안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이도 아닌 내 아이를 키워달라고 재혼하는 건 너무 미안하고 이기적인 일 아니니? 그래서 난 싫었다. 지금도 싫고 혼자가 편해.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깨어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는 원래 화방을 하셨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물품 파는 곳 말이에요. 왜 화방을 하셨냐고 물어보니 원래는 화가가 꿈이셨대요. 자연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돈이 없고 그렇다고 받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화가는 못 되었고 화방을 차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화방을 오래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화방을 팔고 아는 사람에게 장어 양식장을 산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장어 양식만 하셨어요. 그림은 멀리 했죠. 그리다 보면 그리고 싶어지니까요. 취미로도 그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싶어도 뇌출혈로 쓰러지신 이후로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 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릴 때 시아버지는 늘 없었어요. 마비된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하긴 그렇겠죠. 예전만큼 그리지 못한다는 허탈감이 심하셨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 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더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죠. 자주 찾아뵈었어요. 일로 찾아뵙는 게 아니라 며느리로요. 어차피 제가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저는 시아버지를 일로서 대할 수 없어요. 모든 일에서 제외가 되었죠. 저도 그게 편하고요. 그런데 일이 생겼어요. 둘째 아이가 100일 정도 되던 날에 시아버지가 또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남편이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시아버지가 회복을 못했어요. 거동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가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지원금이며 돌봄 서비스며 저는 시아버지가 느낄 정서적 스트레스까지 고려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처럼 거동하지 못했죠. 대화도 잘 되지 않았어요. 겨우 대답만 하는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되니 저는 무척 침울해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상태로 5년 동안 거동도 못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저는 정말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영정 사진을 보는데 시아버지가 곧바로 사진에서 튀어나와 제게 웃으며 말을 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기분이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망했어요. 남편은 하나도 울지 않는데 옆에서 저만 탈수가 날 정도로 울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이 집 딸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의 눈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이민을 가서 한국에 없던 시누이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상복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고 저를 누군가를 보며 가리키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제 팔을 잡더군요. 김미숙 씨, 경찰서로 같이 가주시죠. 대뜸 이러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저를 찌릿 쳐다봤어요. 아버지 유서 읽었어요? 저희 남편이 아버지 집에서 찾았다던데. 근데 왜 거기에 언니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유서를 확인도 한 적이 없어서 의문스럽게 시누이와 경찰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가증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왜 네 이름이 있어? 김미숙, 너 말야. 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양식장 이후 건물이고 다 너한테 준다는 말이 써져 있냐고.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지? 보니까 지원금도 일정 기간부터 네 통장으로 들어왔던데. 네가 그러고도 사회복지사야? 어떻게 아픈 아버지를 두고 그런 짓을 해? 우리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알아? 그런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니면 다 너한테 계획이 있던 거야? 너 일부러 접근한 거지? 아버지 재산 다 알고 접근한 거지? 요망한 것. 그리고 경찰이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방금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몸에 여러 멍이 있던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종종 신고 들어온 것도 확인했고요. 소음 때문에 신고되었던데 또 고인과의 마지막 통화가 김미숙 씨더라고요. 여기서 대답하실 건 없고
여쭤볼 게 있으니 서에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전 좌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미 이 사태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체념했죠. 체념하고 경찰들을 따라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저는 결백하지만 경찰서에 오니 떨리긴 떨리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았어요. 경찰이 하나씩 제게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 사이 신우이와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멀리 떨어져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제 핸드백을 달라고 했어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제 핸드백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한 장의 사진을 건넸죠. 그건 바로 제 알몸 사진이었어요. 경찰이 그 사진을 보고 당황하더니 뭐 하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몸을 잘 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다시 보는데 보다가 남편을 휙 보더라고요. 맞아요. 저 첫 아이 출산 이후로 남편에게 맞고 살았어요. 그 사진은 온몸에 멍이 든 제 알몸이고요. 저는 뒤돌아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인지.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물론 시누이도요. 그리고 저는 제 휴대폰을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갤러리에 이철수 폴더를 확인하라고 말했죠. 저는 사실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때릴 때마다 제 상처를 사진 찍어뒀었죠. 경찰이 그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록한 음성 녹음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거기엔 폭언을 하는 제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제가 뒤를 돌았어요. 폭언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사방에 울리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그리고 신우이의 눈빛도 흔들리고요. 경찰은 그 녹음을 듣고 헛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김미숙 씨를 폭행했다고 해서 고인까지 폭행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이 편지에 있다고 시아버지가 마비된 손으로 며칠 동안 꾹꾹 눌러 쓴 편지를 건넸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전에 제가 2번의 출산을 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어머니에 대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편지에는 그 내용과 더불어 그 이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저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사실을 확인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사망으로 혼자가 되었지만 2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꿈이 담긴 화방을 팔고 친한 지인에게 장어 양식장을 샀죠. 물론 대출도 받아서 겨우 샀어요. 그리고 열심히 장어에 대해 공부하고 나름의 노하우도 키워서 장사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성격상 남에게 운영에 대한 어떤 것도 맡길 수 없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양식장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주로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하지만 누가 보면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 대목에서 자신의 안일함을 고백했어요. 솔직히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알아서 크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물질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한 거였죠.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의 마음을 2 자식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언젠간요. 하지만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반항을 했어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선생님에게 불복종하는 등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그러다 남편이 식당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교에까지 그 일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학교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연신 말했죠. 그리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때 이미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15cm는 컸을 때예요.
저희 남편이 말씀드린 것처럼 풍채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나 봐요. 그러니 저희 시아버지가 이길 수 없었죠. 그때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맞았어요. 대체 아버지가 해준 게 뭔데요? 우리 남편한테 해준 게 뭐냐고요? 매일 양식장에만 있고 제대로 저희를 키운 적이 없죠. 매일 학원만 보내면 되냐고요. 한 번도 저랑 동생에 대해 궁금하신 적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저랑 동생을 이렇게 방치한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대체 왜요? 남편이 그때 그 말을 하고서 시아버지는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일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남편의 비행은 계속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멈췄어요. 아주 잠시요. 결과적으로 아주 잠시였지만 시아버지는 그때 한숨을 돌렸어요. 얘가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타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서 무리 없이 졸업했어요. 군대도 잘 다녀왔고요. 시아버지는 정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도 취직을 해서도 남편은 고등학생 때 놀던 친구들과 가끔 놀았어요. 시아버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한마디를 했는데 남편은 피식 웃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없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준 애들이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우려처럼 남편은 친구들과 도박을 했어요. 인터넷 도박부터 현장 도박, 그리고 해외에 가서도 도박을 했죠. 그래서 잃은 돈이 수천만 원이래요. 저는 편지를 보고 알았어요. 남편의 도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죠. 그때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잃었는데 그걸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박할 돈을 시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시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양식장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집안의 온갖 물건을 던지며 도장을 찾았다고 해요. 아니면 대부업 보증이라도 서라고요. 시아버지는 대부업이라는 말을 듣자 너무 놀라서 남편을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눈이 돌아 있었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양식장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를 해줄 거냐고 묻더래요.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으니 2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다가 응급실에서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반나절이 지나 있었죠. 양식장이 걱정되어서 양식장으로 곧장 갔는데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양식장은 자기 소유라고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을 핑계 삼아 물려받겠다고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이 일궈온 양식장을 뺏겼어요. 허탈했죠. 아직 더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의심이 되었어요. 아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요. 사실 장어가 굉장히 예민한 생선이에요. 온도나 염도를 잘 확인해 줘야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리한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양식장을 찾아갔어요. 그러니 남편은 없고 직원이 시아버지를 말리더라고요. 오시면 안 된다고, 오시지 말라고 했다고요. 양식장에서 완전히 추방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가 사는 집까지 처분했죠. 시아버지를 작은 빌라로 데려가더니 이제 여기서 살아라고 했어요. 뭐? 집은 어쩌고? 아, 돈이 급해서 처분했어요. 뭐 생각해보니 아버지 혼자 살기에 너무 크더라고요. 이제 곧 동생도 이민 가는데 그러면 관리도 잘 안 될 거고. 안 그래요? 그래서 팔았으니 여기서 지내세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오래된 빌라로 쫓겨났고 혼자가 되셨어요. 그러니 가끔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저를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이 편지에 이렇게 써있더군요. 하지만 너에겐 늘 미안하다. 내가 나 살자고 너를 지옥으로 몰아세웠어. 나는 결혼을 하면
내 아들이 좀 사람이 될 줄 알았다. 집안의 가장이 되면 나를 이해할 줄 알았어. 하지만 아니더구나. 너는 몰랐지만 아들은 계속 도박을 했어. 최근에 쓰러진 것도 그것 때문이다. 최근에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남편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남편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양식장도 집도 다 팔아서 썼는데 내가 가진 게 어딨겠냐. 차라리 나보고 장기라도 팔으라고 해라. 그러니 남편은 정말 장기라도 팔라는 눈빛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때 남편의 눈이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썼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이들 이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이지. 안 그래요? 내가 이러다 한 방 3개 치면 어떡하려고 다들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된다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그 자식 따라잡는다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아봐요. 어? 시아버지는 놀랐어요. 단 한 번도 지방에 있는 건물 한 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건물은요, 시어머니의 부모님이 혼자 아이들을 키울 시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시아버지에게 선물로 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시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한 거죠. 시아버지는 그때 뇌출혈이와 기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전신으로 심한 마비가 오셨죠. 저는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뒷면에도 글씨 자국이 선명한 게 꾹꾹 눌러 쓴 것 같았어요. 안 써지는 글자를 적기 위해 시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걸까요? 아마 며칠 동안 뼈를 갈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편지를 쓰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분명 자기가 죽게 되면 남편이 건물을 남편 이름으로 바꿔놓기 위해 애를 쓸 거라고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남긴 유산처럼 꾸밀 거라고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이 편지를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했죠. 네가 결혼을 할 동안 나는 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 나쁜 성격을 받아주는 건 너겠지. 미안하다. 매번 네가 올 때마다 손이나 팔에 보이는 멍을 무시했어. 내가 살자고 그랬다. 나의 해방을 위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저는 그 편지를 읽었을 때도 그리고 그 편지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을 때도 엉엉 울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기복이 심한 이유가 도박 때문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집에 올 때마다, 아니 집에 와서도 수차례 기분이 바뀌었어요. 그럴 땐 제가 뭘 하든 신경에 거슬리는지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심할 땐 저를 폭행했어요. 처음엔 그냥 게임인 줄만 알았는데 돈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도 돈을 요구했어요.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요. 저에게 적금을 깨라고 그랬고 제 월급을 상세하게 물어보더니 여윳돈을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매번 주지 않았죠. 무서웠죠. 하지만 애들 학원도 겨우 보내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지원금 통장도 남편 통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돈도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몰래 바꿨고요. 사실 그 전까지 시아버지가 사는 빌라의 관리비나 수도세를 제 돈으로 냈었거든요. 매번 반찬도 제가 해드렸고 필요한 게 생기면 사다 드리고요. 모두 제 돈으로 했어요. 통장 명의를 바꾸기 전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통장 명의를 바꾼 것을 안 남편이 저를 폭행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깟 게임이 뭐라고 나한테 손을 대? 그리고도 당신이 남편 맞아? 그리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놀이터를 데려가 본 적이 있어. 뭘 한 적이 있어. 아들 둘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만들기만 했다고 아빠냐고. 왜 나만 고생이냐고. 내가 하자고 했어? 결혼도 임신도 출산도 다 네가 하자고 했잖아. 난 하자고 말한 적 없어. 근데 왜 책임을 져야 하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책임지고 있는 거야. 이거 한 방이면 너도 준우도 민우도 바로 돈방석에 앉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저는 경찰이 저를 의심하는 원초적인 이유인 통화 녹음을 들려줬어요. 시아버지는 입이 마비되어 잘 풀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고 마지막으론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엔 내 딸로 태어나 죽어라. 제가 준 전부를 본 경찰들은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망하게 저를 보는 남매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디서 뭘 잘못했다고 날 경찰에 넘겨? 이렇게 될 줄 몰랐니? 몰랐다면 니네는 인생을 다시 배워야 해. 인생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 비밀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서 뻔뻔하게 나를 경찰에 넘기길. 내가 이런 대비도 안 해놨을 것 같아? 내가 시아버지 때문에 아버님 때문에 이제껏 참은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라고. 그러자 신우이가 저를 비웃었어요. 하, 그래서 그 유산을 모조리 가져가겠다고? 네가 뭘 했는데? 뭘 했다고? 얼마나 효도를 했다고 네가 그걸 다 가져가? 야, 피는 물보다 진해. 피는 못 썩여. 네가 이렇게 굴면 죽은 우리 아빠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알아? 벌떡 일어나시면 그거야 내가 바라는 거야. 일어나셔서 억울한 거 다 풀고 가셨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야. 니네는 대체 누굴 닮았길래 뭘 보고 배웠길래 부모 사랑 같은 걸 모르니? 아버님이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부모 없는 나도 하는 걸 왜 니들이 몰라? 그렇게 말하고 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내고 남편을 시아버지가 살던 작은 빌라로 내쫓았어요. 이혼 소송은 신우이가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승소했어요. 판사가 남편의 폭력성과 도박과 같은 충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편지가 큰 역할을 했죠. 승소를 하면서 위자료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어떻게 도박꾼에게 아이를 맡기겠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고용한 변호사도 제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 사람도 질 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양식장 담보로 잡힌 수천만 원의 돈과 대부업 대출로 진 수천만 원의 빚을 당장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아마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양식장 주인이 되었어요. 지방에 있는 한 건물의 주인도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양식장을 젊은 부부에게 임대해 주었고 건물이 있는 지방으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곧 그곳으로 발령받았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니 가슴이 설레어요. 아이들도 금방 적응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약속한 게 있다면 아이들을 외롭게 두지 않으려고요. 시아버지처럼 그런 후회는 안 하려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롭게 여유 넘치게 살려고 해요. 아, 신우이는 재판이 끝나고 제가 승소를 하자 울면서 다시 영국으로 갔어요. 항소를 하겠다고 울면서 난리를 쳤는데 변호사가 말린 모양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 제가 이 말을 못 전해드린 게 가슴에 맺히는데 사연을 보냄으로써 닿을 수 있을까요? 아버님,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아버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늘에서 지금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땐 정말 아버님의 딸로 태어날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도 든든한 내 편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분과 단란한 식사 함께 하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